대한불교종 제4교고사 월장사에서 펼쳐지는 금강경 봉창기도 하이라이트 자연스님과 함께하는 이 밤을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러다 국회의원 나간다. 기호 3번입니다. 시작해줘. 그냥 할까? 시작! 자, 안녕하세요. 오늘 수계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공덕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들이 전부 잘 이루어지시고 수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몸과 정신을 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치 자와 컴파스가 세상을 바로하듯이, 자하고 컴파스가 세상 자체를 바로할 수는 없어요. 자나 컴파스를 통해서 세상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신도 못 만들어. 직선은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전 우주에서 직선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신보다 더 뛰어난 인간, 그리고 그렇게 마치 우리 삶에 자를 대듯이 몸을 한번 펴고 올바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수계예요. 유튜브 켜, 유튜브 켜.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개첩과 관련된 이야기, 이 개첩 디자인을 제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개첩을 못 받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맡겨놓고 가시면 다음 달에는 꼭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첩을 만들 때 제가 처음으로 생각을 했었던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공덕과 복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개첩 받고 이 사진 위에다가 사인을 했잖아요. 아니 그 필름을 붙였잖아요. 스티커. 그 필름에 지공스님 사인이 들어있어요. 그 진짜 사인입니다. 진짜 사인. 지공스님 진짜 사인이 여러분들 사진 위로 덮이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 지공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인도 분이에요. 인도 분. 그래서 1300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1300년에서 1363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1300년,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인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한국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스님 하면 누군지 아세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한번 불러보세요. 네? 이 양반들 눈치가 있네. 아유, 영험해. 이게 사람들이 오래 살면 영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원효 스님을 꼽는 분도 있고, 의상 스님을 꼽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진울 스님을 꼽는 분도 있고,
이 정도가 제일 많이 꼽힐 거예요. 이게 한국 불교 역사상 거의 원탑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대각국사 의천 스님, 안 그러면 뭐 나옹 스님, 화엄종의 균여 스님, 의천은 천태종의 개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님들은 들어봤는데 이런 정도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레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 또 약간 이렇게 비술로 유명한 스님은 도선국사, 그 다음에 무학대사, 그 정도 나오면 되고, 이제 조선시대에서는 이제 서산대사, 사명대사 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가, 그러니까 사명당이 묘양산에 이제 서산대사를 찾아가는데, 서산대사를 찾아가는데 그 도술로 경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도술로. 그래서 이제 내 스승이 될 만한 재주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비둘기로 변신을 하니까, 사명당이 비둘기로 변신하니까 서산대사는 매가 돼서 쫓아가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늘을 주니까, 사명당이 바늘을 주니까 서산대사가 바늘을 가지고 바루에다가 넣고 이렇게 휘저었더니 국수가 되더라. 이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바늘이 국수보다 훨씬 비싼데 마이너스 창조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중들에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일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그게 이제 신격화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건데, 그게 이제 의상대사가 금산복의 열애의 화신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화신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석사에 가시면 의상대사 종찰, 화엄종의 종찰이 부석사거든요. 영주 부석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그 소백산 그 자락이 이렇게 쫙 보이는 영주 부석사. 거기 가면 조사당이 있습니다. 조사당. 그 위로 이렇게 쫄쫄쫄쫄쫄 걸어 올라가면 조사당이 있어. 그 조사당에 제석범천과 사천왕이 있는데 그게 고려시대 벽화라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고등학교를 나온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벽화로는 가장 오래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석천, 범천, 저렇게 돌림 노래가 되는 게 저 유튜브로 들어서 그럴 거예요. 약간 뒤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제석천, 범천, 사천왕을 모셨다는 이야기는 부처님을 모셨을 때 그 탱화로 제석, 범천, 사천왕이 들어가요. 아까 수계 때도 석범, 사천왕 이렇게 나오는 게 제석. 건드리지 마. 그렇게 해서 건드리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석범천 사천왕이 나온다는 거는 마치 영산회상도 같이 부처님 급으로 예우를 해서 조사전에 제석범천 사천왕이 배치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셔. 그 얘기가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의상대사는 화엄종의 시조였고 화엄종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더라. 부처님의 화신으로까지 올라갔다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부처님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특히 의상대사 같은 경우도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 칭호가 나와요. 의상정교조에 보면 금산복의 열애 화신이다 라고 나오는데 당대에는 안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분이 부처님의 화신 아니냐? 생불 아니냐? 이렇게 나왔던 분이 나옹 스님입니다. 나옹 스님. 나옹 스님. 고려 말에 나옹 스님.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 나옹 스님의 스승이 지공 스님이에요. 나옹 스님한테
스승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중국분 평산철임이라는 스님이 계셨고, 한 분은 이 지공스님입니다. 인도분입니다. 인도분. 그리고 나옹 스님 제자가 누구냐면 무학대사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공, 나옹, 무학을 증명 삼화상이라고 불러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큰 불사에 가시면 뭐 탱화불사를 하던 무슨 뭐 건물 이렇게 전각불사를 하던 안 그러면 가사불사를 크게 하던 그 다음에 뭐 천도제 같은 거를 크게 합동으로 뭐 이렇게 크게 하던 그러면 전부 다 증명 삼화상을 모십니다. 증명 삼화상을 모셔요. 그게 이제 지공, 나옹, 무학이에요. 지공, 나옹, 무학. 그래서 이분들은 신격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옹 스님하고 그 다음에 의상대사는 부처님급으로 대우를 받은 거고, 나옹 스님 또 들어간다. 나옹 스님, 지공 스님, 무학 스님은 신격화된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불사를 점안을 하거나 무슨 대작불사를 이룰 때는 꼭 이분들을 청해서 증명을 세워요. 시공간을 초월해 있다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신이 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한국 불교에 신이 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 그게 범일국사입니다. 제가 어저께 7번째 박사 논문을 쓴 주제가 범일국사예요. 유도하는 거 아니야. 이 범일국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릉 단오제의 주신입니다. 대관령 국사 성왕신입니다. 예전에는 이 대관령이 영동 영서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대관령 신앙이라는 게 생겨요. 대관령 신앙. 대관령 산신이 누군지 아세요? 김효신이에요. 김효신이에요. 그리고 국사 성왕신은 범일국사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강릉 단오제 주신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블신이야. 그러니까 자 봐봐. 불교적으로는 국사고 국사 플러스 신 두 개야.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옛날에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구나. 이게 투잡도 아니고 쓰리잡을 뛰어요, 이분이. 낮에 일하고 밤에 무슨 대리 뛰어요. 뭐 이런 거 비싸. 세 개를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을 본받아야겠다. 불교 포교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봐봐. 그러니까는 부처님이라고 칭해진 분이 의상대사. 그 다음에 부처님이라고 칭해진 또 한 분은 나옹 왕사예요. 이분은 왕사예요. 이렇게 두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격화된 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신격화된 분은 이 지공 스님, 나옹 스님, 무학 스님. 그러니까 신격화도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도 된 분은 나옹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옹 스님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어. 그런데 나옹 스님이 왜 의상이나 원효보다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느냐? 그때는 고려 말이어가지고 나옹 스님 돌아가시자마자 고려가 골로 갑니다. 그래서 조선이 들어서면서 평가를 받기 전에 이게 경기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평가는 불교에 잔인했지. 조선이 이제 숭유럽불 정책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광조인데 살림이 여당이 못된 거예요. 조광조의 상황에서 살림이 여당이 못됐으면 조광조는 영모로 해서 끝납니다.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그런데 살림이 잡으니까 조광조가 떡상을 해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조광조는 왜 죽었는가? 잔소리를 해서.
그것도 밑에 놈이 잔소리를 하니까. 나한테 월급 받아 먹고 있는 놈이 나한테 잔소리를 해. 야, 그거 못 참지. 그거 못 참지. 야, 월급을 나한테 받으면서 월급 주는 사람이 잔소리를 하는 건데 룰을 어겨도 너무 우기는 거 아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공 스님이 인도 분으로, 그러니까 나홍 스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신이 되신 분은 이 범일국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홍 스님 가지고도 박사론문을 쓴 사람이에요. 제가 유명한 사람은 다 합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은 다 걸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숟가락을 얹고 가는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대단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지공 스님이 인도 분인데 인도 나란다 대학에서 출가를 하시고 왕족 출신이에요. 원래는 왕족 출신인데 어렸을 때 아버님이 편찮으셨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가 조금 이렇게 좀 도와줄 아들이 없냐?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랬더니 제가 출가를 해서, 셋째 아들이었는데 제가 출가를 해서 아버님의 병을 제가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런 걸 믿지 않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약간 대속 개념이에요. 대속 개념. 예수가 뭐 원죄를 이렇게 처리해 준다더라 뭐 이런 것처럼 아버지가 병이 든 거를 옛날에는 이게 약간 뭐랄까 죄라고 생각을 해요. 병을. 지금은 이제 이런 인식은 없어. 병은 병이야. 근데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벼락 맞아 죽을 놈. 그러니까 벼락을 맞으면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한 것처럼. 아니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병하고 그 악한 거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당도 구슬할 때 병도 치료하고 삿된 것도 물리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의대도 좀 가르쳤었는데, 한의대에서도 수업들 했었는데, 왜 처음에 뜸이라는 게 생겼냐? 뜸 아시죠? 뜸. 불로 찢는 거. 젊은 사람은 싫어하는데 연세 드신 분 중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빵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빵. 그리고 등짝에도 부항. 이렇게 해서 저게 사람인가 이런 목욕탕 가보면 막 등짝에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등짝에 바둑판 같은 거 만드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몸에 불을 땡겨서 나쁜 귀신이나 삿된 것들이 뜨거우니까 도망을 갈 거래.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인데 옛날에 뜸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침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침 놓는 침 있잖아요. 바늘. 이런 침같이 생겼다 그래서 침엽수거든요.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게 침엽수? 침같이 생긴 거예요. 맞죠? 침. 그래서 몸 안에 나쁜 귀신이 씌어서 내가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뾰족한 침으로다가 쑤셔가지고 아프게 하면 이 귀신이 도망갈 거래.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원래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 되게 웃겨. 세상이라는 게. 그리고 자꾸 쑤시다 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는 자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쑤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침이요. 그게 침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데 어떤 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귀신의 문제하고 질병의 문제를 옛날 사람은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용이 역병을 물리치잖아. 처용이 역병을 물리치거든요. 얼굴만 그려놔도 되게 웃기잖아요. 아무리 뭐 사람이 뭘 어떻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어. 지금 그건 우리 생각. 비형랑이 사는 집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비형랑이 귀신의 오야붕이거든요. 귀신의 짱. 그래서 비형랑 집이에요 라고 써붙이면 귀신이 못 들어온대. 그 귀신이 뭐냐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그걸 같은 걸로 봤어. 자꾸. 그게 분리되는 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발견되고 난 뒤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잖아. 흑사병 이런 거 유행할 때,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할 때 왜 유럽이 골로 갔느냐? 성당에 가서 기도했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아 이거 성당은 안전지대다 라고 생각해서 성당으로 다 가갖고 기도를 하는 거야. 집단 면역이 빨리 되지.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집단 면역 금방 된다. 그렇게 해서 흑사병 때문에 유럽이 골로 간 게 자기는 안 죽으려고 성당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지금 생각은 어떠냐면 병은 병이니까 기도를 한다고 낫는 건 아니고 기도는 병이 아니고 운을 좋게 하거나 안 그러면 불치병에 걸렸을 때 가피를 받아서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몸이 아픈데 병원에 안 가고 기도부터 할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대학에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원보다 기도를 더 시킬 거예요 라고 하는 목사님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건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지. 그래서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입시기도 때 법당이 제일 잘 찰 때가 입시기도 때거든요.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입시기도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느냐. 학원비보다 기도비가 훨씬 쌉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학원비보다 단가가 비싸겠지.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근데 학원비보다 비싸면 안 될 것 같거든. 스님들도 계산을 하거든.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학원비보다는 낮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시절 자체가 지금은 병은 병이고 운은 운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가피는 가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이걸 다 뭉뚱그려서 했었어요. 그래서 약사열에 대한 기도를 할 때도 운이나 이런 것도 있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같이 다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무속에서도 내나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미분리된 상황이고 하나로 퉁치는 개념이고 지금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리시켜 나가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개념이 세분화된다, 발전되면서 세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공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이유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지공 스님 출가하고 있다. 이제 출가한다. 출가. 그것도 인도에서 출가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스리랑카 거쳤다가 티벳 거쳤다가 운남 거쳤다가 중국 수도인 그 원나라 때는 대도가 수도에 지금 북경 옆에, 그리고 거기서 다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저 백두산 쪽으로 돌아서 개경까지 와야 돼. 기도 다 했어요. 오늘 거기까지 오면 그것도 걸어온다. 또 걸어와. 이 양반도 대단한 양반이요. 걸어와.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더니 병이 나섰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하면 요 식지를 이렇게 깨물어 가지고 이렇게 피 넣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 막혀서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어. 이거 피는 나오면 응고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고, 효 3,000장을, 효자를 3,000장을 한자로 써서 이렇게 태워서 약을 다리면 그러면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3,000장으로는 약 못 때립니다. 한 3만 장은 써야 약이 다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약탕기로 다리는 게 효과가 더 안정적입니다. 그냥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뭐냐면 정성이죠. 그 정성. 지성이면 감천이고 뭐 하듯이 그런 정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흥이 있었나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중세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가를 하고 나란대대에서 이제 반야사상을 배우고 나중에 이제 이거 갖고는 양이 안 차는데요. 그래서 수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인도가 그때는 벌써 골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골로 갔어. 1203년에 인도 불교가 끝났어요. 근데 이분은 1300년대 사람이니까 인도 불교는 공식적으로는 끝났고 그 자녀 세력이 남은 거예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유교가 거의 골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도 청학동에 김봉곤 훈장이 있다더라. 이런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죠?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 데서 배운 거야. 그래서 학력이 위조는 아닌데 약간 부풀린. 나란다 대학 나왔어요. 나란다 대학이 지름이 12km짜리 절이에요. 둘레가 12km 아니고요. 지름이 12km입니다. 옛날 한양보다 큽니다. 그게 절 하나입니다. 거기에 승려만 10,000명이에요. 승려만 10,000명. 한양보다 크다니까. 지름이 12km, 그 다음에 이쪽 지름은 8km. 둘레하고 달라. 이 지름으로 가버리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km 정도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1km 정도. 그래서 사원 도시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거기서 현장 스님이 이제 1등을 하고, 그 현장 스님 얘기하면 또 너무 재밌는데, 차마 얘기를 조금만 해줄게. 제가 현장 빠니까, 거기에, 600년대에 120살 된 노스님이 있었어. 120살 된 노스님이 있었어. 120살이 아니고 108세인갑다. 그나저나 뭐 많은 거요. 똑같아. 그럼 100살 넘은 걸로. 신라바드라 개현 스님입니다. 인도 말로는 신라바드라. 그 스님이 연세가 많이 되니까 그 스님이 총장을 하고, 그 나란다 대학의 총장을 하고, 이제 명예총장이었었어요. 물려주고. 그런데 그분이 몸이 아프대. 당연한 거 아니요? 환갑 넘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100살이 넘었는데 이거 그냥 눈만 떠도 아프다. 눈만 떠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 이러면서.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앉아서 돌아가시려고 해요. 명상 상태에서 수행을 아주 깊이 하신 분들은 명상 상태에서 아주 깊은 의식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뚝 끊으면 돌아가셔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하남노스님도 상원사에 계셨던 하남노스님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언제쯤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선포를 하시고 그 시간이 돼서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시면서 이렇게 의식을 밑에까지 쭉 깔았다가 맨 마지막에서 이걸 또 끊으면 돌아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놓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 내가 생명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려고 했더니 보살님이 나타나서 네 제자가 당나라에서 출발했다. 가르치고 죽어라. 용산에서 돌아가시려고 했더니 이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못 돌아가시고 계속 살아계셨대. 그래서 나중에 현장 스님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딱 드리려고 오니까 어디서 왔는가 이러니까 이제 현장 스님이 대단한 양반이거든요, 진짜.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이 다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중국에 갔던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 천재고, 그러니까 현장 스님은 좀 짜증나는 캐릭터가 머리 좋고 얼굴 인물 좋고 그 다음에 체력 좋아. 히말라야를 누비 옷 입고 2번이나 건넌 양반이에요, 이 양반. 이거 엄청난 양반이에요. 그리고 인물이 얼마나 좋으냐면 동네에 가기만 하면 얼굴로다가 그냥 다 먹어줘. 국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실크로드 통과할 때 서로 다 막 그 서유기 같은 데 보면 막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그게 사실은 팬이 돼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같이 좀 살면 안 되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잡어. 근데 이게 언어가 안 되는 현장 스님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얼굴이라는 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조금 시들해질 정도면 이 양반은 불과 이게 한두 달도 안 돼요. 근데 그 언어를 합니다. 그 동네.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쭉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지, 그 다음에 체력 좋지, 인물 좋지, 그리고 당시로는 63세 정도까지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호감 캐릭터라고 합니다. 짜증나지, 짜증나지. 아유, 피곤해. 내가 그 기분 알잖아. 짜증나지? 뭔지 알겠지? 내가 그 느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 먹으니까 사람이 뻔뻔해져.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 나란다대에 도착을 해서 개연 스님을 친견을 했는데 개연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출발한 날짜가 언제냐 라고 하고 그때 옆에 시자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비서로 있었던 게 자기 조카였었어요. 조카 스님이야. 조카 스님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내가 열반에 들려고 하다가 이런 거를 내가 목격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너한테 얘기한 적 있지. 그때 날짜가 언젠지를 체크해봐라. 라고 해서 날짜를 체크해서 맞춰보니까 출발한 날짜예요. 현장 선생님 출발한 날짜. 그 정도 포스는 있어야 돼. 사람이 그 정도 포스는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 그 나란다대에서 외국인으로서는 최고 지위에 올라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학이 안 되고 문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본토인보다 머리가 몇 배가 좋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거기를 나왔다라고 지공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때 나란다 대학이 없어졌을 때인데 그래서 지금 약간 김봉곤 원장한테 배운 것처럼 그렇게 약간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의 학력 위조가 조금 이렇게 아닌 거는 아닌데 긴 거는 아니고 뭐 이런 약간 복잡한 상황이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해야겠다.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런데 인도는 벌써 많이 이슬람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불교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스리랑카에 가서 보명 스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선수행을 배워요. 참선을 배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상을 배워. 명상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법호를 지공이라고 받은 겁니다. 원래 법명은 선현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지공 선현 이렇게. 그리고 인도를 그 당시가 몽고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몽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서를 하이패스를 깔았어요.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문화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나라들이 나눠져 있으면 그걸 통행하기가 국경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몽고는 하나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몽고가 워낙 대단하니까 그래서 마르코 폴로도 동방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몽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국경 통과 다 못합니다. 근데 몽고가 있으니까 그냥 가고 싶으면 계속 가는 거야. 한 나라야 한 나라. 그러니까 몽고가 동아시아에부터 동유럽까지 이유를 만든 거야. 이유를. 그래서 여권이 없어도 대충 이렇게 뭉개면 들어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티벳을 거쳐서 실크로드를 티벳을 거쳐서 운남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중국 원나라 황제를 만납니다. 태정제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 태정제라고 하는 원나라 황제를 만나고 그 원나라 황제가 금강산이 그렇게 대단하다던데 금강산에 저 대신에 향을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향공향을 올려주세요. 우리나라 금강산입니다. 법기보살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금강산이. 법기보살 이 성지는 금강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 대신에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도 지금 혼자 오신 분도 계시고 가족 대표로 오셔가지고 개첩을 다다다다다다 점유하신 분도 있어. 뭔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개첩이 부족했어. 그래서 그렇게 원래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황제가 수도를 비우고 고려로 가서 자기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공 스님한테 그거를 부탁해서 지공 스님이 2년 7개월 동안 고려로 오세요. 그래서 고려에 와서 그 당시 원나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불교가 원나라 스님, 그러니까 원나라 티베트 불교인데 거기는 결혼도 하고 육식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조금 고려가 문란해졌어. 그런 쪽에서 지금 불교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지공 스님이 인도 분이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계를 해주고, 그게 여기 나오는 무생계입니다. 무생계. 그 수계를 해주고 선으로 교화를 하고, 그러니까 선수의 명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계를 하고, 그래서 사람이 틀어질 수 있어. 살다 보면 계속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 수 없어.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런 사람과 친하고 싶을 뿐이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했다가 조금 부끄러움이 있다가 또 부끄러움이 없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고 계속 부끄러움만 갖고 갈 수는 없잖아.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 못 지킬 건데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물을 맑히는 거야. 정수기로 물을 맑힌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한번 맑혔으면 계속 맑아진 상태로 바닥까지 흘러갑니까? 뭔 소리야. 또 지저분해지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또 정수기를 또 돌리는 거예요. 그게 수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왜 계속 정수기를 돌립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혼탁하게 살 수는 없고 계속 좋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살다 보면 조금 때가 끼고 또 좋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을 해서 뺑기를 칠하고 저녁에는 지우고 뺑기를 칠하고 지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뺑기를 칠하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분은 다 가면을 쓰고 있잖아.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고 나를 바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사람인 거고, 그 부끄러움을 모르면 금수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런 금수만 또 못한 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은 알지언정 그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참회를 해서 나를 좀 맑히고,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조광조지. 조광조면 뭐다? 사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이유는 사약 받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는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과 이 약간의 혼탁스러운 걸 왔다 갔다 하지만 깨끗함 쪽으로 많이 갈수록 선업이 돼서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그 깨끗함을 통해서 떳떳하고 밝음이 있어. 그러면 그게 선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물보다 가벼우면 가라앉으라고 해도 떠오르고, 물보다 비중이 무거우면 떠오르라고 아무리 해도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올라서 좋은 쪽에 같이 살게 되면 그게 불교로 얘기하면 천당 같은 세계가 되고 극락이 되는데, 저는 극락은 제가 여러분들에 권하지 않습니다. 극락 가시면 여러분 진짜 절단 납니다. 거기는 공부하는 데입니다. 거기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입니다. 그래서 공부 싫어하는 사람은 거기 가면요, 진짜 뭐 절단 납니다. 절단 납니다. 그래서 약간 나는 약간 즐기면서 살겠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천당을 권해드립니다. 원래 불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당이 원래 불교 용어예요. 기독교는 천국, 불교는 천당. 그래서 저 무생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천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천당불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로 가면 피곤합니다. 천당에 가서 안 떨어질 만큼 이렇게 떠다니면 돼.
이렇게 이게 좋은 거지. 굳이 내가 공부하는 데 가서 여러분 있잖아요. 공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데 가면 그게 지옥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공부하기 싫은 놈이 공부하려고 앉으면 책상 정리하고 방 청소하고 인생이 다 그런, 평소에 청소도 안 하는데 청소하고 오늘은 됐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다이어트도 딱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일부터 오늘 마지막 아싸 이러면서 배달의 민족은 오늘까지 이렇게 하지만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지. 그래서 인생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공 스님이 이 나라로 오셔서 이렇게 말키니까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우리 조상들이 대단한 게, 그렇게 조금 혼탁스러운 데를 살고 있다가도 이렇게 맑은 분이 오셔가지고 충격을 주니까 그 말이 맞네 하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있었어.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를 누가 깃발을 딱 들어 올리니까 저것은 잘못된 거네 라고 하면서 거기에 구름같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 어린 나홍 스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나홍 스님이 지공 스님한테 무생계를 수게 한 개첩이 여기 그림에도 있고, 이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도장으로 여러분 얼굴을 덮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 이렇게 내라 그러면 뭔가 좀 자신들이 없어. 그래서 제가 자신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체 뽀샵 처리로 한번 덮어드립니다. 제가 자비로운 사람이요. 자비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개첩을 만들었냐면, 경대나 이런 데 놓고 계속 여러분들이 맑게 살 수는 없어. 근데 내 얼굴이 여기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겠다. 그리고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샥 덮는 거를 오늘은 잠깐 쉬고 또 조금 이렇게 내가 바르게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짝 피고 저걸 내가 자식이라고 낳나 싶을 때는 싹 덮어놓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전천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계속 살면 그렇게 조광조같이 계속 살잖아요. 자식이나 며느리도 못 버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지만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때로는 약간 맑지 못할 때도 있는 거. 여러분은 원래 다 맑은 분들이에요. 제가 다 잘 안다니까. 얼굴을 보면 알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유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개첩에서 지공 스님이 앉아 계신 거고요. 이게 이제 수계 제자고 나홍 스님 그 필적도 있는데 그거는 뭐 나홍 스님 진필은 아닌 것 같고, 그게 금강산 유점사에 있었어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까지. 그래서 사진이 남아 있어서 제가 그거를 이거 눕기 딴다라고 하는데 이 틀을 다 따서 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 이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그대로. 그리고 그 지공 스님 사인은 당신 친필 사인입니다. 친필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정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정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공 스님이 워낙 선풍적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지공 스님이 중국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홍 스님도 나중에 회암사에서 깨달음을 얻고 지공 스님한테 가르침을 구하러 중국까지 들어가시고, 무학대사도 갑니다. 무학대사는 인가를 못 받았어. 무학대사급으로는 지공 스님한테 인가를 못 받아요. 지공 스님한테 인가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홍 스님하고 백운 경한 스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백운 경한 스님. 백운 경한 스님이 누구냐면 찍지.
금속 활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찍지. 아는 거 나오니까 재밌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축원지천이라고 하는 나중에 그런 분도 다 그게 이제 왕사국사까지 다 올라가시는 분들이에요. 다 이제 구름같이 나홍 스님을 쫓아서 나홍 스님은 귀국하니까 그 스님에게 이게 가르침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거슬른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른다. 그러니까 모든 향기는 바람을 타고 흐르는데 그 사람에게 여운이 있고 그 사람이 대단하고 이러면 불원철이라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고려대에서 박사과정 할 때 뭐가 있었냐면 모모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원서 수업을 하거든요. 박사과정이. 근데 영어가 걸리면 그나마 제일 쉬워요. 제가 영어를 잘하냐? 아니 그건 아닌데 영어는 물어보기도 쉽고 번역기 돌리기도 쉽고 주변에 한 다리만 건너면 갔다 온 놈이 있어. 그러면 물어보면 돼. 러시아어가 걸렸다니까? 러시아어? 야 미친나. 러시아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물어볼 때도 없어. 물어볼 때도 사돈의 8천을 다 해도 야 푸틴한테 카톡 넣어. 지금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쪽에 그런 분이 전문가로서 업적을 남기고 있으면 좋든 싫든 어떻게 해서든지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원생 스님들한테 제가 무슨 자료를 이렇게 주고 알아서 정리해 오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이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마디입니다. 제주권! 제주권! 누구한테 물어보든 사오든 뭐 제주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그래서 이게 참 진정한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흐른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다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오대산에도 하남 스님이 계실 때는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원사에 너무너무 많이 모여서 저 상원사에 150명, 200명까지 살았어요. 지금 저 상원사의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절반은 뭐 한 3분의 1 됐을 거예요. 저 상원사가 지금같이 커진 게 지금 요 교구장 스님이 다 그걸 넓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칼잠을 자면서 이렇게 옆으로 김밥같이 자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걸 칼잠 잔다 그러거든. 이렇게 옆으로. 그렇게 하면서 수십 명씩 조그만 방에서 쪽방에서 무슨 피난 가듯이 그렇게 살면서 했고 탄원 스님께서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이 그 괴불 뒤쪽에 대강당이라고 써 있어요. 대강당이라고. 그리고 설청구민이라고 또 써 있거든요. 설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다 사라졌다. 그거는 무라일체가 돼서 가르침이 쫙 전달됐다라고 하는 멋있는 얘기예요. 거기서 당신이 화엄경을 가르치실 때 전국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대학생들이 지금하고는 좀 틀려요. 지금이 4.19 때 혁명의 주체가 고등학생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한참 할 때 80년대 이런 때 대학생이었고 지금은 대학생이 이제 엄마한테 용돈을 타고 있고 뭐 그랬어.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시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고려대생들이 오고 뭐 어쩌고 하던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교통도 안 좋고 이래도 배울 게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배울 게 있으면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런 거는 박수 치는 게 2번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향기는 그 다음에 진리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른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멋있잖아. 그리고 그런 향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땀을 흘리고 개냄새가 개냄새가
개 냄새는 좀 그러니까 정수리 냄새 정도로. 우리는 정수리 냄새는 안 나. 좋지? 원하시면 밀어. 이렇게 비가 올 때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 오는지 알잖아. 이거 안 해도 알아. 자, 그래서 지공스님께 많은 분들이 법을 청하러 그렇게 갔었고, 그 중에서 이제 수제자가 되는 게 나홍스님이고, 그리고 그 나홍스님이, 무학스님은 지공스님한테 법을 못 받아서, 무학스님은 다시 나홍스님한테 법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공, 나홍, 무학이 3대 제자예요. 3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쭉 계보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분들이 워낙 대단한 분이 세 분이 연거퍼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도 아버지가 천재라도 자식이 천재인 경우가 없다. 거의 없습니다. 그걸 제가 2명 정도를 들거든요. 그게 원효와 설총. 사계 김장생과 신독제 김집. 잘 모르실 거예요. 조선시대 때. 사계 김장생이라고 율곡각파, 노론 나중에. 그렇게.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스님들도 대를 이어서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근데 대를 이어서 되는 경우는 있어도 3대가 되는 경우는 쉽지 않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큰 부자도 3대 내려가기 쉽지 않다. 인생이라는 게 뭐든지 3대를 유지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 그런데 이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게 증명사마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큰 스님들의 좋은 기운을,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록에 나옵니다. 실록.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무학대사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요. 지공스님하고 나홍스님은 무학대사랑은 비교도 안 되는 분이에요. 태종 이방원이나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때 실록에 그렇게 나와. 태종실록에 그렇게 나와. 이방원도 굉장히 이게 영웅호걸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양반이 무학대사 정도는 알로 봤어요. 자기가 이제 왕자 출신인데다가 자기 출신성도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반정 일으킬 때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구테타 일으킬 때도 혁명공신이었고, 자기 동생 죽이고 자기 형 밀어내고 뭐 대단한 사람이요. 보통 사람은 넘지 누가 봐도. 그죠? 거의 창업군주에 버금갈 정도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또 외척들 다 이렇게 내 손에 피 묻히고 끝나는 걸로 치자 이러면서 했었던 분이잖아요. 다 아시죠? 용의 눈물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오래전 드라마 나온다. 용의 눈물 듣고 웃으면 옛날 사람이야. 요즘 사람 용의 눈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굴만 이렇게 뵈면 용비어청 가도 반포대 때 들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런 이방원이 비가 안 와서 실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중에 실록은 인터넷이나 다 검색이 한글로도 다 돼요. 그래서 진짜 의심나시면 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지내서 스님들한테 부탁해서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불교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불교 세력이 상당히 살아있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홍이나 지공과 같은 분이 안 계시는데 이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학 정도로는 택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공 나홍 스님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지공 나홍 스님의 여러분들이 기운을 받으라고 그렇게 좋은 지혜의 기운을 담아드렸고, 한쪽에는 그렇게 해서 무생계와 더불어서 지공 스님, 나홍 스님 이야기를 여기 그림으로 개를 받았던 그 내용을 담았고, 또 한쪽에는 뭘 담았냐면 요 채천지보라고 뒷바닥에 있어요. 이게 세조의 옥새입니다. 세조의 옥새.
이 오대산이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냐면 여기가 왕기가 어린 땅이에요. 왕의 기운이 어렸어. 그래서 여기서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효명이라는 분이 있어요. 효명이라고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 아들인데 신문왕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태종 무열왕 아들이 신문왕입니다. 김춘추 아들. 김춘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김춘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했는데 형이랑 왕위 계승 과정에서 이렇게 충돌이 빚어져요.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강릉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동해안 국도 타고. 그게 헝강항의 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헌화가의 길도 글로. 헝강항 때 헌화가인갑다. 그렇게 길이 그렇게 이제 뚫리거든요. 그래서 그쪽 길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자장률사도 그렇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만 있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대관령을 넘어서 이쪽으로 튀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경주가 수도라고 생각해봐요. 옛날에 강릉 쪽이 명주인데 거기까지는 나와발이에요. 그런데 대관령을 넘어가면 쫓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어. 대관령 넘어가면. 그리고 대관령에는 호랑이가 있어. 진짜야. 조선 후기에도 인왕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할 정도니까 대관령이 오직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냉풍기 틀었어요, 밖에. 아셔요, 지금? 냉풍기. 에어컨은 아니고 약간 싼 거, 냉풍기. 근데 되게 좋은 게 냉풍기 틀면 여기가 우중월정이라고 하는데 비 올 때 월정사가 좋은 게 여기가 비가 와도 습도가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관령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대관령을 그 구름이 못 넘어요. 그래서 강릉 쪽에 폭설을 내려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거기에 폭우를 쏟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놈만 위로 올라가서 넘어와요. 거기서 무거운 거는 거기서 빗방울로 싹 떨어뜨려. 이해가 되시죠? 히말라야도 그런 거예요. 히말라야를 구름이 못 넘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다가 거기서 눈을 막 떨어뜨려. 그러면 히말라야 만년설이에요. 그리고 그 위쪽에 가면 그게 건조한 놈만 이렇게 어떤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이알빈으로 목욕하고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지? 이게 굉장히 건조해. 이게 내 몸인가 싶을 정도로 건조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에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 위에가 실크로드가 다 사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 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오다가 바람이 오다가 거기서 비나 눈을 다 떨어뜨리고 이쪽으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간 건조한 공기가 돼요. 그래서 밑에서 수분을 쫙 당기기 때문에 오대산에 살면 비가 와도 청정한 느낌이 들어. 청량한 느낌.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안 주무셔도 배터리가 70%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 진짜 빨리 충전되는 자리예요. 진짜 빨리 충전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비 오는 월정사에게 잠깐 토막상식 이렇게 했었고, 이게 이제 최천지보라고 세조 도장이에요. 여기에는 세 명의 유명한 왕이 있어요. 세 명의 유명한 왕. 그 효명이 일로 도망을 나가서 나중에 자기 형이 결국은 패위를 당하고 여기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서 왕이 돼요. 그분이 바로
성덕대왕 신종으로 유명한 성덕왕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최고 군주입니다. 최고 군주. 최고 군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서 이 오대산에 왔더니 푸른 연꽃이 피었대. 그래서 여긴가? 이러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했대. 기도를 했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왕이 돼. 왕이 돼. 그리고 지금 여기 중대 사잠은 태조 이성계의 원찰이었어요. 태조 이성계. 이성계 다 아시잖아. 이성계 다 아시잖아. 왜? 성계, 멍게, 말미잘. 그냥 던져봤어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웃어줬으면 내가 참여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성계가 여기를 원찰로 이 중대 거기가 정멸보궁 아까 교구장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여기 중대가 넘버원 보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 통도사가 밀렸어요. 통도사가 밀리고 있었어. 그리고 희한하게도 조선 후기에 정암사하고 사자산 법흥사가 들어오고 나중에 1960년대, 70년대에 봉정암이 들어오더니 봉정암이 1등이 됐어. 이게 무슨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오대산은 이게 무슨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자료가 진짜 있어요. 그 당시 30일 본사주지나 조선 총독까지도 다 동참을 한 자료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최고를 찍은 그게 있어. 실제로.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데였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4 때 아군들이 전소시키면서 다 끝난 겁니다. 이게 그 맥이 끊어졌고 그래서 그걸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자 성덕왕 신라시대 성덕왕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이성계 그리고 세 번째 세조.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방원이나 세조 같은 경우를 한국사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봐. 근데 중국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분들을 영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시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이방원 같은 분이 이방원보다 더 잔인했던 분이 중국의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그런데 이세민은 중국에서 황제 2명을 꼽아라 진짜 뭐 요순임금, 요임금, 순임금 이런 전설적인 분 말고 실제적인 임금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당태종하고 천구일제 1000년에 한 병 태어난다라고 하는 강희제입니다. 강희제 청나라 때 강희제. 강희제 엄청나게 대단하죠. 이 두 분 엄청나요. 이게 원투펀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역사 인식이 달라. 당태종 같은 경우는 이방원은 방석이 나이 어린 방석이 혈통도 다른 이 방석이 왕위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렇다고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공격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당고조 이연은 이세민의 아버지인 당고조 이연은 자기 형을 세웠어요. 이건성이라고. 그런데 그 이건성을 현문을 해서 북문으로 들어오는 태자를 직접 활을 쏴서 조진 양반이에요. 그런데 최고군주. 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언어죠. 그래서 중국을 엄청나게 떡상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재벌이 뭐 세습하는 게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이 계속 계시면 저런 분은 계속 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 판단력도 좋으시고 삼성을 도대체 뭐 100배 이상 키웠을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 삼성은 LG랑 비슷한 정도였었고 뭐 일본의 소니한테 택도 안 됐고 뭐 도시바, 히타치 이런 것도 안 됐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소니 테레비 있으면 좋은 집이야.
부러운 집이야. 삼성 테레비가 아남 테레비보다도 못했던 시절이 있어. 아남 들어봤지? 지금 젊은 애들한테 아남 얘기해봐. 아남이 뭐요? 지금 그래서 아니 저는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뭐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도 우리도 그랬지만 급성장하던 동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뒤에 민주화정을 다 거쳤지만 약간의 독재도 필요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그게 전혀 없었으면 잘못했으면 필리핀 같이 갔을 수도 있어. 이게. 그래서 그걸 독재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약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잘 된 나라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입니다. 이광효 총리. 오래 했지. 진짜 오래 했지, 그 집은. 그리고 싱가포르는 완전 선진국이 됐지. 완전 선진국이 됐지. 우리 정도 급이 아닙니다. 우리 정도 급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 왕권이 강한 사람들을 대단한 군주로 쳐요. 중국 룰입니다. 중국 룰. 우리는 그렇게 휘두르는 사람을 별로 안 좋게 봐. 별로 안 좋게 봐. 이유는 뭐냐? 조선시대 때 정도전의 망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정도전이 이성계를 들쑤셔서 구테타를 일으키거든요. 정도전이 이성계 진영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정도 군사를 가지고 뭘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뭔 소리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를 알기 때문에 했더니 못 들어서 말고 이제 이렇게 살짝 운을 띄우거든요. 그 얘기만 갖고도 영모입니다. 그 얘기만 갖고도 맞받아치면 영모야.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쑤셔가지고 결국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을 설계한 사람은 이성계가 아니고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이 꿈꿨던 나라는 신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생각하시면 돼. 천황을 이성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총리가 전체를 하는 나라. 일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정도전이 설계한 시스템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가 총리지. 지가 총리지. 그래서 임금을 제1사대부, 첫 번째 사대부로 본 거예요. 임금은 사대부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사대부 중에서 1번으로 봤다고.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거를 못 참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방원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갑자기 이렇게 해서 결국 정도전을 날렸는데 문제는 이방원 쪽에 새로 국가를 시스템을 만들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없었지. 그래서 정도전이 삼봉 정도전이 만들어 놓은 국가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신하가 강하고 군주가 약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중국사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 강, 신, 약이라 그래요. 군주권은 강하고 신하권은 약하다. 그런데 조선을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 약, 신, 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임금이 죽였어도 신하들이 신원을 시켜서 조광조처럼 영웅을 만들 수도 있어. 그렇게 영웅을 만들어버리면 죽인 임금은 뭐냐?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임금은 뭐야 도대체? 그게 신하권이 군주권에 도전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방원이나 세조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이 돼요. 신하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식이 달라, 이게. 인식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빈라덴은 테러범이고, 이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빈라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의사들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평가를 저쪽에서는 받거든요. 이슬람 쪽에서는. 그게 어디가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조를 넣었던 이유는 왜 성덕왕이나 그러면 이성계를 넣지 않고 세조를 넣느냐.
성덕왕은 사인이 없습니다. 사인을 못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이게 세조 사인이에요. 세조가 여기 상원사 중창불사를 하면서 그때 신미가 어떻게 보면 총괄을 하거든요. 그 얘기 아세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유명한 얘기예요. 세조가 창병에 걸렸어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전주이 씨의 어떻게 보면 가족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종도 창병으로 죽었고, 정조도 창병으로 죽고, 사도세자도 창병이고, 세조도 창병 때문에 고생을 했고, 창병이 걸렸는데 앞에는 잘 모르겠고, 정조 같은 경우는 벼루만한 창병이라고 나오거든요. 창이 종기가 벼루만한. 이게 몇 개가 생기니까 몸에 온도가 올라가서 창이 생기면, 종기가 생기면 몸에 열이 올라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혼수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짜도 안 터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드름인데 안 짜지는 여드름 있잖아. 아프기는 더럽게 아프고 짜면 나올 것 같아서 짰는데 살 껍질만 벗겨지고 빨개지고, 이거 짜증 더럽게 나고, 그게 벼루만한 거예요. 벼루만하다는 거. 이게 몸에 몇 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필 창병이 문종도 세종만큼 대단한 분이었는데 문종 정조를 죽였어요. 이게 조선의 비극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최고의 군주들이 창병으로 갔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좀 씻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뭘 씻어서 오래 살으라 말이야. 너무너무 슬프지. 안 씻어서 몸에 개냄새 나다가 창병 걸려서 죽었어. 왕이 비단 옷 입고 가오 잡다가 내가 참 미치겠다. 궁녀들은 무슨 고생이요. 이게 무슨 임금님 몸에서 걸레 빨고 약간 들 말린 냄새가 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조도 그런 창병에 걸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신미스님이 이 세조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임금님의 내 사제를 털어서, 신미가 그게 굉장한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신미가 김수성이고 그 동생이 김수온이라고, 괴의 김수온이라고 유명한 일종의 권문세가예요. 그렇게 그래서 세조가 신미스님 아시죠? 그 옛날에 그 나란말싸미 해가지고 그 한글 만들었다 어쩌다 했었던 그 신미스님인데, 그 스님이 이제 세조가 아프니까, 자기 친한 분이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내 사제를 털어서 당신을 위해서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를 중창불사하겠다 라고 해서 상원사 중창불사를 들어가겠다니까 세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내 몸이 아파서 지금 그러는데, 그 당시 저희가 화재가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탔대. 그래서 저희가 굉장한 명찰인데 저기서 기도를 하면 나을 것 같다. 이러니까 세조가 그러면 내가 좋은 걸 주겠다 이러면서 당신 옷을 벗어줬대.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옷이 세조 지금 상원사에 있는 그 문수동자상 복장에서 유물로 나와서 지금 월정화 성보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병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어. 종기 흔적이 보여. 피고름이 묻어 있어. 돈을 안 주고 옷을 벗어줬대. 그게 뭐냐면 제주껏 삥 뜯어 이 뜻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때 만약에 일해재단 그거 좀 당신이 좀 맡아서 해보세요. 아따 뭔 뜻인지 아시겠어? 그거 그 권한 하나만 받잖아요. 경기 끝납니다. 왕조 국가에서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도 아니고 자 보세요 이러면서 이거 보세요 여기 봐요 봐봐봐봐봐봐봐봐 여기 치료해야 돼 이러면 유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돈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불사가 2천억에서 3천억 금방 고칩니다. 그리고 그때 돈 내고 다 사인을 또 했어요. 그래서 신숙주 한 명의 사인이 전부 거기 어첩에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본입니다. 제일 오래된 활자본은 훈민정음이고요. 당연히 훈민정음이고 손으로 쓴 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그 세조 어첩이에요. 그 세조 어첩.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비스님이 그게 이제 항렬 스님이 썼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저도 그거 갖고 논문도 쓰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 한 명의 사인도 진짜 사인들이 다 있어. 진짜 사인이 다 있어. 그러니까 돈 내고 사인하고. 아유, 뭐 잔인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나중에 아마 세조한테 보여줄 거예요. 임금님한테 보여줍니다. 이러면 바로 나. 아하,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 때도 봐봐. 그거 했으면 다 걷었어. 다 걷고 건물 한 채 산다.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근데 왕인데 왕조국가에서 왕인데 그건 뭐 대단한 거잖아. 그렇게 해서 불사를 하고 그리고 그 어첩에 당신이 사인을 해요. 그때 뭐라고 써 있냐면 요 사인이에요. 불제자 조선국왕 이유 이렇게 썼어요. 불제자인 조선국왕이 이유 한 글자입니다. 왕족은 한 글자예요. 세종 이도, 정조 이산 드라마도 있었잖아. 송현이 나오던 드라마.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아무리 임금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조가 진짜 왕권이 강했긴 강했는가 봐요. 여기에 낙성식 때, 상원사 낙성식 때 성덕대왕도 여기 상원사 낙성식 때 옵니다. 그런데 세조도 와요. 수도를 왕이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왕권에 강력한 자신감이 있을 때만 수도를 비울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왕조든 마찬가지. 어느 왕이든 마찬가지예요. 왜? 수도를 비운다는 게 자칫하면 뒤집어져요. 그런데 세조가 그때는 벌써 다 완전 장악했다고 생각을 했는가 봐.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들렸던 데가 어디냐면 금강산 들리고요. 낙산사 들리고요. 고성 온천 이게 실록에 세조실록에 다 이게 나와요. 어디 갔다가 다 나와. 온천을 들린 건 창병 때문에 그래요. 온천을 들리는 거. 고성온천 들려. 네, 그래서 저도 고성온천에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괜찮았나? 효과가 좀 있었을란가? 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게 돌리고 저 금강산 들리고 낙산사 들리고 금강산에서 법기보살을 친견했대. 그리고 감로 이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와서 테이프를 끊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끊어. 근데 테이프를 끊는데 여기 산이 지금은 교통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저기 기차역 있는 데서부터 여기 이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근데 이제 가마 타고 오거든요. 근데 가마가 길이 좁으면 이게 쉽지 않아. 그리고 앉아 있는데도 되게 더웠는가 봐. 그리고 창병이 있으면요. 그리고 이 임금들이 더 더울 수밖에 없는 게 비단 옷을 여기까지 입어야 돼요. 이게 짜증이 난다고. 더운데 비단 옷으로 여기 입어봐. 왜 창병 걸리는지. 창병 왜 안 났는지 알지. 내가 안다고. 그리고 그 비단이 특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계열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실크 스카프 계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단이 능, 단, 사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실 굵기입니다. 그래서 비단 능자를 쓰면 이게 특특한 비단이야. 보온력 좋은 거. 보온력 좋은 거. 사 이러면 이게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면 약간 이렇게 투명한 것처럼 나오는 거. 이게 사. 스카프 같은 게 사야. 능, 단, 사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 실 굵기에 따라서. 그래서
부처님도 비단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중국 비단 아닙니다. 약간 실크 스카프처럼 그래서 고려부라 보면 사라를 입으면 그 시스룩이거든. 속이 보여. 입고 속옷이 보여. 속에 옷 입은 게 보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에서 중국 비단 입으면 창병 걸려, 창병. 땀 삐질삐질. 이렇게 환자같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수행하려고 그러면 땀이 삐질삐질. 어디 공진단이라도 하나 먹고 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 그래서 그 비단 옷을 입고 상원사까지 오니까 너무 더워서 거기서 목욕을 했대. 근데 그 목욕했다는 의미를 저는 한 가지로 더 보거든요. 창병 때문에 비단에 떡진 것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처님한테 왔는데 씻고 가고 싶은 거지. 여러분도 목욕 재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애가 지금 수능을 봐요. 그러면 절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입양인가? 그래서 애 입장에서는 엄마가 목욕 재개하고 가나 잘 봐야 돼. 그렇게. 그게 정성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든지 절 앞에는 계곡이 이렇게 물이 있는 것도 그게 씻고 오라는 뜻이에요. 이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모스크 앞에 가보면 수도꼭지가 쫙 있어. 그리고 수도꼭지 없는데 물이 좀 안 좋아요. 물 별로 없는 데 있거든요. 이슬람은 중동 쪽이니까. 그러면 모래가 있어. 그럼 모래로라도 이렇게 씻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을 털어내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원 앞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 그러면 거기서 발 닦고 들어오는 거예요. 걔네 맨발로 다니거든. 진짜야, 진짜. 그래서 아마 목욕 재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해요. 그렇게 해서 씻을 때 한 사미 스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와서 등 좀 밀어라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을 밀으니까 임금에 안 좋은 걸 보면 죽여야 됩니다. 그게 임금님기는 당나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여야 돼요. 왜? 그거를 불고 다니면 왕조 국가에서는 왕의 권위가 떨어져요. 북한도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부선 씨가 뭐 이런 얘기 했잖아. 뭐 점이 있어요. 뭐 이런 거. 그거 너무 웃기잖아. 그거. 뭐 아닌 걸로 뭐 이렇게 했다 하는데 뭐 결과가 나왔다. 그거 너무 자극적이고 웃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왕 목욕시켜주는 사람이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꾸 상상하지 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왕의 안 좋은 거를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에게 뭐가 어떻게 몸에 어떤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날아갑니다. 아오지입니다. 지금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왕조국가에서는 다 죽여야 돼요. 그때 살려줬다가 임금님기는 당나귀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당신이 불제자 이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한 원차를 지금 낙성식에 왔는데, 아무리 삼위 스님이라도, 나이 어린 스님이라도 스님을 죽인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세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내 등 밀었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동자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 삼위 스님이 임금님께서도 문수 동자가 등 밀어줬다고 말하지 마라. 이러면 사라졌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 줄 알아요? 보살님 입장에서는 등 밀은 게 쪽팔렸던 거지. 쪽팔려. 이게 그래서 한국 목욕 문화에, 전 세계에서 때밀이 문화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태리 타올까지는 아니지만 때를 미는 문화의 원조가 불교에 있어요. 그리고 그때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문수동자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게 문수동자가. 그래서 그 상원사 앞에 진짜 가면 목욕할 것 같은 그런 약간 파여 있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를 이렇게 그 물을 약간 떠먹으면 약간 찝쭈구리한 그 세조 그 영감님 맛이 조금 나고, 자세히 들으면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리면 돌아서라는 뜻.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있는 데가, 세조가 인연이 있는 데가 지금 상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쟤는 뭘 드리려고 한 거냐면,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지공스님 사인이 있고, 그 옆에는 나홍 스님 사인이 있어. 근데 이 사인은 약간 가짜 같아. 짭 같아. 짭 같아. 글씨체가 나홍 스님 글씨체 같지 않아. 짭 같아. 원판에 나오는 거긴 한데 나중에 누가 쓴 것 같아. 왜냐면 어렸을 때 개를 받았는데 나홍이라고 쓸 수가 없거든. 이거 출가한 뒤에 나홍이라고 쓰니까. 내가 7살 때, 8살 때 개 받았는데 자현 이렇게 쓰면 냄새가 좀 나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약간 아닌 걸로 그 뒤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받으라고 제가 하남 스님하고 탄호 스님 사인도 넣어놨습니다. 여기 앞에다. 그리고 여기 혹시 못 읽는 분 계실까봐 한글로 하남 스님이 사인도 해놔서 한글도. 그러니까 탄호 스님도 한글로 써놨으면 내가 그걸 다 찾았거든요. 이분이 한글을 안 쓰시더만. 그래서 그건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신들께서 제일 잘 쓰신 것 같은 사인으로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좋은 기운, 큰 스님의 좋은 기운이 가정에 탁 들어가서 부처님의 가피가 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뜻하고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이렇게만 돼서 그러면 여러분이 다 출가해야 되잖아. 이런 기운이 강해지면. 그래서 한쪽에는 왕의 길을 넣어서 세속적으로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왕기를 받아서 좋은 일들이 진진하게, 그러니까는 한쪽 바닥은 출가한 좋은 기운을 받고 한쪽은 왕의 기운을 받고, 이게 양수ገብ장 아니요? 이런 큰 뜻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되셨기 때문에 지금 막 치고 올라가서 일 벌리기는 조금 그렇거든. 그래서 제가 이쪽에 사진을 넣는 걸로, 이쪽 왕 쪽에 사진을 넣어갖고는 이게 말년에 사고 칠 수도 있겠다. 정년퇴직하시고 꼭 사업 벌리시는 분들 그런 꼴 날 수 있거든요. 98%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안 넣고 이쪽에 넣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제는 잘 거두고 이쁘게 마무리하고 여운을 남겨야 되는 시점에, 그때는 부처님의 가피하고 어떻게 보면 큰 스님들의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깃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쪽에 사진을 붙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싫어해서 다음 생에는 공부를 좀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진 뒷바닥에다가 제 얼굴을 자매결연이야, 자매결연.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셔봐. 오늘 아까 수계를 못 받으신 분들이 좀 늦게 오셔서 수계를 잘 못 받으신 분이 있다 그래서 수계를 잠깐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을 땡겨 주시면 2개 하면 안 돼. 하나 하든지 3개 하든지. 홀수로 하는 거예요. 홀수로. 자, 여자는 오른손, 남자는 왼손입니다. 왼팔. 남좌여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그렇게 수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끝났어. 잠깐만 계속 이쪽으로. 조금만 비켜주시고. 옆으로 쓰시면 화면에도 나가. 거기 가리지 말고. 그거 가리지 말고. 잠깐만요. 사인이 지금 못해. 오늘은 못해. 됐지? 자, 그리고 오늘 사실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 발표는 못 할 거고 그냥 세 분만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세 분만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랑구 태창산업개발에서 개척보시 승부공양으로 해서 500만 원을 후원을 해서 그리고 춘천에 사시는 신숙영님께서 또 100만 원을 후원을 해서 이건 뭐요?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어떻게 알고? 스코틀랜드에서 우리 조경희 보살님께서 개척보시 승보공양으로 300만 원을 했죠. 오늘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오늘은 세 분만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 달에 나눠서 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간식 드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저 위에 앞에 단에 보시면 거기 내려봐. 내려봐. 판때기 내려봐. 판때기. 우리 오리온에서 큰 후원을 여러분 그 물도 주시고 여러분 이따가 저녁 때 간식하시라고 또 드릴 거예요. 제가 낮에 주면 어떠냐 이래서 낮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면 회사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녁에만 줘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녁에도 많네 사람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 이 조경희 보살님하고 신숙영님하고 우리 태상산업개발 쪽에서는 요거를 우리 패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복을 지으신 거를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이제 9시부터 금강경 기도를 이제 적광전에서도 하고 여기 문수선원에서도 하고 오늘은 우리 신도분들께서 많으셔서 대법륜전에서도 할 거예요. 그래서 법륜전에 가시면 법륜전 스님이 따로 하실 거고 여기 문수선원은 문수선원 스님이 따로 하실 거고 그리고 적광전은 적광전 스님이 따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기도 스님 얼굴을 보고 나는 너무 심해? 그만할까? 물론 제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이게 기도용 목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수업용 목소리지 제가 기도용 목소리가 아닌 거로 나중에 제가 지금 아마 가을 아니면 내년 봄쯤 되면 불교대학을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상담도 할 수 있는 과정을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절에서 상설적으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 있으신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구조들도 만들어낼 겁니다. 서서히 바꿔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을 하게 되면 접니다. 제가 봉은사 예전에 교육국장 들어갔을 때 첫 마디가 뭐였었냐면, 나 인기투표 2등 하면 짐 싸겠다. 그랬는데 1등을 하고 1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나가라 하더라고. 조계사도 제가 2년 동안 1등하고 잘렸습니다. 이게 불교는 1등을 오래 하면 날리는 전통이 있어요. 이게 재밌어. 여기는 우리 교구장 스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 어른이 이렇게 딱 봐주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어.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아까 교구장 스님처럼 끝날려듯이 또 시작하는데? 근데 예전에 그거 있어. 어떤 장군이 굉장히 전쟁을 잘했어요. 잘해서 딱 돌아와서 이제 다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적들을 진압하고 딱 와가지고 임금님 앞에서 어깨에 뽕이 들어갔대. 딱 뽕이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이제 친하래도 공이 크니까 뽕이 딱 들어가니까 임금님이 어떤 행동을, 중국 황제가 한 행동이에요. 박스를 하나, 라면 박스 같은 걸 하나 집어 던졌대. 그랬더니 거기에 그놈 죽이라고 상소문이 꽉 차있더래. 그걸 딱 보는 순간, 임금님 덕분입니다. 라고 했다는. 여기도 비슷해. 여기도 비슷해. 그래서 우리 어른 스님께서 한국불교에서 큰 일을 하시고 싶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우리 스님께 박수 한번.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